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감염내과의 윤영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감염내과 임상의사로서 건축과 코로나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룰 코비드-19을 포함해서 건축, 디자인, 그리고 도시계획 이야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을 하고 또 이제 논의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내용은 먼저 국내외의 최신 역학을 소개를 드린 다음에 바이러스 특징을 고려할 때 공간의 예방적인 그런 역할, 그리고 또 임상적 특징을 고려할 때 진료시설에서 갖춰야 할 그런 요소들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외 최신 역학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 이 전 세계적으로 확진된 이런 환자의 숫자는 보시는 것처럼 4,30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이 중에서 보시는 이 10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사망을 해서 치명률은 약 2.7%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매일 전 세계적으로 1일 확진자 수의 최고 수치가 경신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 상당히 우리가 방역을 강화하고 긴장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런 세계적인 역학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보시는 것처럼 초반기에 가장 먼저 퍼스트 웨이브로서 이 코비드-19으로 고생을 했었던 유럽 지역에서 지금 최근에 다시 첫 번째 파동보다도 더 큰 세컨 웨이브가 발생을 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로서,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은 계절성 인플루엔자 유행절기를 맞는 그런 유사한 국가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WHO 대시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일 상황에서 있어서도 보시는 이제 미국이나 뭐 러시아 지역에서도 여전히 1일 확진자 증가 추이가 꺾일 추이가 보이지를 않고, 가운데 보시는 이런 아르헨티나나 이런 콜롬비아 같은 남미 지역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프랑스나 스페인 이런 지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퍼스트 웨이브보다도 더 큰 파동의 세컨 웨이브를 마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방역을 강화하고 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하는 이런 생활 방역의 정책적인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각 국가에서 보이는 치명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한 박스 안에를 보시면은 각 국가의 치명률은 뭐 1%도 안 되는 싱가포르가 있는가 하면은 보시는 멕시코에서는 치명률이 10%를 상회하는 것처럼 이렇게 각 국가마다 치명률의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나라에서 고위험군을 우리가 얼마나 보호를 했는지, 그리고 또 발생되는 환자들을 의료 시스템 하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가 바로 이런 치명률을 결정하는 그런 큰 요소이기 때문에 대응 대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새벽 기준 이제 국내 확진자 수는 전일보다 119명이 늘어난 보시는 25,955명으로 사망자는 457명이 발생돼서 사망률이 1.8%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학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요소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역학적 연관성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그런 확진자 숫자가 여전히 10%를 상회하고 있고, 오른쪽 그림의 노란색 표시가 기간별로 증가하는 추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바로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장 보호해야 되고 가장 이런 방역이나 이런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고위험군에서 환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측면도 여러 가지 이제 시설 측면이나 여러 환경 측면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팩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에서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되고 9월 초까지의 이런 국내 역학적 상황을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4개의 분기로 나누게 됩니다. 1기에서는 1월 20일부터 2월 중순까지 이제 중국 등의 해외 입국자들을 중심으로 환자들이 국내에서 발생이 됐다면, 2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는 이제 아시는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대구교회나 청도 대남병원, 그리고 또 구로 콜센터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발생이 있었고, 또 5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는 뭐 이태원 클럽이나 쿠팡, 그리고
집단 시설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소규모 집단 발생이 시작되더니 이제 뭐 최근까지는 이런 종교 시설이나 다양한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중소규모의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상황들의 역학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는 추이에서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최근에는 생활 방역으로 이제 경계를 좀 낮추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우울감이나 내지는 경제적인 그런 파급 효과를 감안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문가들은 초기 바이러스가 SV형 위주로 타입이 유행을 했다면, 최근에는 GH그룹 위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이 오히려 전염성이 악화되고, 그리고 또 전파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또 바이러스의 특성 중에서 기인한 그런 면이 있다라고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향후에 지금 이 코비드 19 팬데믹의 추이를 예측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발표를 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1년에 우리가 초기에 겪었던 큰 파동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내년 후반기까지 이게 지속될 거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유럽 등지에서 보이는 양상처럼 퍼스트 웨이브보다 기존의 스페인 독감이나 아시아 독감이 그랬듯이 세컨 웨이브의 파동이 더 클 것이고, 어쨌든 이제 과부하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가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가 되겠고, 끝으로는 지금 국내 우리 상황처럼 대규모의 큰 유행은 없지만 불규칙적으로 사례 발생이 지속되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가 내년 후반기쯤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들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마 이런 상황들은 각 국가의 대응 대비 전략이나 이제 그런 역학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 유행이 오래 갈 거고, 또 바이러스 전파나 집단 감염이 유발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친형률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의료시설이나 이런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시계획이나 이런 건축학적인, 디자인적인 이런 측면에 대해서의 고려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바이러스 특징을 고려한 공간적인 예방의 측면은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가 바로 사르스코비2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박쥐나 이런 천상가,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숙주 사이에 유전자 풀링이 형성이 되면서 종간의 유전자 절편이 새롭게 조합이 되면서 신종 감염병이 유래를 하는데, 대부분의 최근 신종 감염병이 그렇듯이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헬스의 개념에서 꼭 인체 감염만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수의학적인 그런 조금 더 뷰를 넓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그런 차원들이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인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는 이제 독감처럼 호흡기 비말이 주요 전파 원인이 되겠지만, 환경의 오염으로 포마이트로 간접 접촉으로 전파가 되거나, 이제 환자의 체액을 직접 닿아서 접촉이 되거나, 내지는 환자의 분변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 사이에 이슈가 됐었던 이제 비말 감염이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가 잘 안 되고 그런 온도가 상승한 경우에, 그리고 또 의료 진료 과정 속에서 어떤 시술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공기맥의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건설을 할 때, 이런 건물이나 공간을 구축을 할 때의 공조나 내지는 이런 환기에 관한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규정의 변화나 강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환경 전파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 측면에서도 이런 항균 소재를 이용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또 비접촉 그런 시설물의 증가가 앞으로의 추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테인레스 스틸이나 플라스틱에서는 3일까지도 생존력을 가지는 사르스코비2 바이러스이지만, 구리 같은 이런 소재에서는 4시간으로 지속시간이 상당히 바이어빌리티의 지속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이런 디자인을 하실 때도 상당히 이런 소재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요 사이에 뭐 뉴욕이나 LA를 비교하는 것처럼 도시밀도 감소에 대한 추이, 그리고 또 이런 분산화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도시의 기능을 특정화한다거나 의료시설을 집중시킴으로써 집약화와 분산화가 이제 건축이나 도시화 측면에서도 함께 가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보다는 개인적인 이동, 그리고 또 공공장소 역시 이제 뭐 쇼핑몰이나 이런 그런 샵보다는 집합적 상업 공간에서 점차 배달형 상업으로 가면서 물류 시스템에 대한 그런 공공장소의 변화들도 발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환자 진료나 이제 격리 병상들이 부족하면서 저희도 경험을 했지만 공공시설들이 환기와 공조를 갖추면서 이제 응급 상황에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케이스가 리서지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가변성을 갖고 이제 이런 뭐 환자들 격리나 치료 시설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건축에 대한 고민들이 좀 아쉬웠었던 부분이 있고, 주거시설 역시 이제 뭐 재택근무하면서 주택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의 가치, 개인형 공간들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집에 가셔서 접촉 환자들 격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어려움들을 환자들이 현장에서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근무 공간에 있어서도 저희도 이제 역학조사할 때 근무지를 상당히 자세하게 묻는데, 이런 근무지의 환기나 밀도 관리가 필요하겠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시설들이 의료시설들이 필요할 때 모듈러나 조립식 가옥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또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접촉자 트레이싱 할 때도 이런 위치 추적이나 CCTV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민도 이런 건축과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상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 이제 진료시설 역시 지금 저희가 꼭 호소하고 싶은 게 1차 의료기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의 환자 매출이 85.4%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지금 1차 의료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겨울철에 계절성 인플루엔자 유행절기를 맞게 되는데, 사실 매 시즌마다 1차 의료기관, 개인 의원에서 이런 환자들을 감당해 줌으로써 3차 의료기관들이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중증 환자를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1차 의료기관, 개인 의원에서 코비드-19 환자를 보는 데는 시설적인 제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뭐 학회에서 아이디어가 호흡기 감염 클리닉을 통해서 보건소나 공공기관이 내지는 새로운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에 1차 의료기관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데는 이제 행정적인 그리고 또 각각의 역할에 있어서의 제한점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1차 의료기관에서 이런 검체 채취를 통해서 환자를 조기에 진단하고 그런 검체를 모아서 감시체계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의원에서 이런 그 도말을 통해서 임상 검체를 획득하는 단계에서 공기맥의 전파 위험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개인 의원에서의 그런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이 되면서 병원이 구축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3차 의료기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 역시 이제 코비드-19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안전하게 분리해서 진료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설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원화해서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공공의료 기능 강화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민간 의료기관에 의존하는 그런 강도가 국내에서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의료기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중장기적인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미 경험한 것처럼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가 강화되면서 지역 그 중심 안에서 그 각각의 환자들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아까 지금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어쩔 수 없이 분리해서 보는 이런 상황에서 경증 환자들이 중증 환자로 변화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마치 물류 시스템 이야기했듯이 이런 도시화나 이런 도로의 상황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환자 이송 체계를 같이 고민을 해주었으면 하는 게 의료진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기관의 음압병실이나 환기 설비,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환자들을 감내할 수 있는 환자 진료 시설을 이런 컨테이너 하우스나 모듈러나 텐트 등을 이용해서 병원 안에서 이제 가변적으로 시공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의 바이러스 감염증하고 좀 다르게 이 질환은 발병하고 일주일이 넘어서서 한 9일째에 악화되는 지표를 알 수도 없이 갑자기 환자가 악화되면서
급속도로 악화 경로를 걷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증 환자들을 감내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되고, 이것이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9월하고 10월 초까지 사실 수도권의 중증 환자들이 늘면서 지금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현장을 보면 임실 시설을 만들고 상당히 열악하게, 저도 그렇지만 환자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의료기관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건축학적 측면에서 지원과 고민들이 같이 있어서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진 감염증이 증가하는 지금 이런 고민들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80세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면 오른쪽 치명률 보시다시피 5분 중에 1분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많이 노출되고 집약된 그런 시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고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대책이 빨리 마련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대응 전략이라고 하면 의료체계가 건전하게 돌아가면서 이런 투트랙 의료 시스템, 코비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적인 측면을 포함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고, 확진자를 볼 수 있는 경증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의 병상들이 확보가 되면서 1차 의료기관들이 역할을 해서 감시체계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 체계를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코비드 19을 포함해서 이런 호기 감염병, 더 나아가서는 신종 해외 감염병, 그리고 또 다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대응과 대비 전략이 이번을 계기로 마련이 되었으면 하고, 이런 취약계층이나 밀집시설에 대한 고민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처럼 이제 이런 다학제 전문가나 민간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연대와 공조의 자리가 많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